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 강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비자 선택 이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가 좀 양이 많아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얘기는 인문 강의에서 했고 여러분들도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잘 조정해 줄 테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토픽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초적인 효용의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 효용의 개념을 그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간단한 효용함수를 미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재화가 하나 있으면은 사실은 한계 효용 가지고 몇 개를 살 것인가 그걸 결정하면 되는데 재화가 2개 이상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2개인 경우에는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건데 그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선을 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에 대해서 하나 본 다음에 요걸 이용한 소비자의 선택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가격 효과다 해가지고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종효과 이렇게 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가격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우화형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걸 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 후생의 변화 크기를 비롯하여 기타 등등 내용 이렇게 3개 파트로 우리가 나눠서 볼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효용이라는 그 개념 다시 한번 보시죠. 효용이라는 것은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을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인데요. 만족이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를 우리가 어떤 값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측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측정할 수 없는 게 사실 좀 더 우리 현실에서는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효용의 크기를 무게나 높이처럼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걸 기수적 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야, 측정할 수 없고 대신 A와 B 아니면 사과랑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 사과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순서를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바로 우리는 서수적 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수적 효용이라는 걸 이용하면 좋긴 하겠지만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용 자체는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특히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만 나타내는 서수적 효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무차별 곡선 이론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기수적인 효용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는 요게 한계 효용학파라고 해서 우리가 효용 이론 할 때 기본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한계 효용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 소비자 선택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합리적 소비 행태 우리가 볼 건데, 자,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같은 가격이면 가격이 똑같이 들어가면 효용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같은 효용을 달성한다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우리가 처음 경제학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선택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민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왜? 맞아요.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희소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걸 선택할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소비자 선택 이론의 변정 과정은요. 이렇게 한계 효용 이론에서 무차별 곡선 이론, 현시 선호 이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한계 효용 이론이다라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수적 효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효용이라는 것은 측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진행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차별 곡선 이론이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서수적 효용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수적 효용이든 서수적 효용이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무튼 효용을 측정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느낌이 만족의 크기인데 만족의 크기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호를 반영하는 게 선호의 크기를 우리가 효용에 반영하는데 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선호의 크기를 우리가 뭐 자꾸 얘기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내가 사과를 배보다 좋아한다? 이런 거 우리가 일일이 달려가면 정신없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구니에다가 사과랑 바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과를 선택했어. 그러면 바나나보다 사과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시 선호 이론이라는 것은 선호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거잖아요. 그게 현시 드러난다는 거야. 리빌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선호가 드러나는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행동이야. 선택이라는 행동을 통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과를 선택할 수 있고 바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사과를 초이스했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은 자,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사과를 바나나보다 더 좋아한다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계 효용 이론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총효용이다, 토탈 유틸리티다 라고 하면 이제 효용이니까 이것도 일정 기간 동안에 물건을 소비했습니다. 일정한 양의 상품을 소비했는데 그때 얻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의 총량 크기를 우리가 바로 총효용이다. 여기 보시면 콜라 소비량이 0, 1, 2, 3, 4, 5, 6, 7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 얻게 되는 총효용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계 효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이 총효용이라는 것을 뭔가 효용함수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소비량과 총효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효용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재화가 지금 두 개 있는 경우에요. 자, x가 우리가 콜라라고 하고요. x제가 만약에 콜라 그리고 뭐 y제가 빵이라고 할게요. 빵. 빵과 콜라를 소비해가지고 우리가 효용 얼마를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콜라 직접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y 이렇게 치환해서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자, 콜라를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이제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콜라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빵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지금 콜라라고 할게요. 콜라 소비량이 점차 증가할 때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콜라 소비량이 증가할 때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여기 5개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량이 증가할 때 총효용 자체가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빵일 때는 효용이 빵인데 1, 2, 3, 4, 5 갈 때 총효용이 4, 7, 9, 10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거야. 하나 먹었을 때 4, 7, 9, 10 이렇게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한계 효용이거든요.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경작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있죠. 마지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널이라는 것은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한 개 추가로 더 소비할 때 더 소비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소비를 했을 때 이 뜻이 바로 한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만약에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바로 미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콜라의 소비량이 0, 1, 2, 3, 4, 5 이렇게 증가할 때 총 효용이 증가하는데 총 효용의 증가 크기 있잖아. 콜라를 0에서 1로 추가적으로 하나 소비했을 때 총 효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플러스 4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하나 먹었어. 거기서 두 개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 소비했어요. 그러면 그때 총 효용이 4에서 7로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합니까? 그럼 3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했잖아. 그게 여기 3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콜라 소비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총 효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근데 총 효용의 변화 크기를 이렇게 한 단위 추가했을 때로 나타내는 게 바로 한계 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요거야. 처음에 한 단위 소비했을 때 효용이 4 이렇게 되니까 효용이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한 단위 1에서 2로 증가했을 때 효용이 이만큼 플러스 3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했잖아요. 여기 플러스 3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했고요. 한계 효용이 어떻게 돼요? 점차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다가 총 효용이 여기 어느 순간 가면은 4개에서 5개로 가면 제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셨죠? 한계 효용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4개에서 5개째가 증가하는 게 빵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개에서 5개가 10에서 10 하니까 증가하는 게 빵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 그래서 빵. 그래서 이 중간에 쓰시면 더 좋긴 한데 중간에서 소진돼서 없어지는 것까지 쓰려고 그 다음 거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량이 더 증가했어. 콜라 소비량이 5에서 6 또 6에서 7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형광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영역 볼게요. 여기 영역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5에서 6, 6에서 7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맞아요. 총 효용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이렇게 감소하는 거, 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는요, 소비량이 증가했는데 총 효용이 감소한다,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죠. 여기는 표현을 하게 되면 마지널 유틸리티가 0보다 작아요. 이거는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효용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효용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몇 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본 것처럼 한계 효용이 총 효용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게 빵이 되면은 총 효용이 극대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정리할게요. 한계 효용이 빵인 경우, 자, 그때는 총 효용이 토탈 유틸리티가 맥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본 것처럼 한계 효용이 0보다 큰 경우, 자, 그러면 총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아 이렇게 되면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으면 총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인 경우 그러면 총 효용은 점차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한계 효용과 총 효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잘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오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다른 상품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고정되어 있어요. 즉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재화가 x랑 y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x가 콜라였고요. 콜라. 여기 y제가 빵이었습니다. 빵 이렇게. 근데 빵의 소비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픽스드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 자, 픽스드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여기서는요, 콜라 소비량이 하나, 둘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콜라의 소비량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그때 여기 효용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요거를 살펴보는 게 한계 효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재화가 두 개만 있지 않고 X, Y, Z, W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의 관심사가 X가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상품의 소비량이 콜라만 이렇게 증가했을 때 한계 효용이 점차 감소한다.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궁극적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데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최적 선택이 결정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만약에 이게 X라고 할게요. 우리 총 효용이라 합시다. 근데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총 효용이 일정한 거죠. 자, 이걸 식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뭐 이게 2x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계 효용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하면 x가 있고 마지널 유틸리티다. 이렇게 나타내면요.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계 효용은 X의 소비량이 한 단위 증가하는 거야. 그랬을 때 총 효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효용이라니까 얘가 X제가 조금 증가했을 때 총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 미분하는 거니까 눈곱만큼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쭉 해서 2로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X가 뭐 1일 때도 2가 되고요. X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이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이렇게 생기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X고 이게 효용 이렇게 있는데 이 총 효용이 만약에 X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쫙 한번 표현을 하면 여기 한계 효용을 나타내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가팔라지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한계 효용을 나타내면 그게 바로 미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계 효용을 나타내면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x예요. 2x.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2x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한계 효용이 점차 증가하니까 원래 증가 이렇게 써야 더 좋긴 한데 보통 우리가 흔히 체증한다 이렇게 많이 입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번 보시면 한계 효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요. X 총 효용 이렇게 나타낼 때요. 처음엔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체증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하나만 더 보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총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요 영역 있잖아. 요 영역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재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있다. 점차 커지는 거 아시죠? 요 영역은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한계 효용이 체증하는 영역은 조금 약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말을 써요. 궁극적으로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여기 궁극적인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비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한계효용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처음에 한계효용이 증가하더라도 소비량을 계속 소비하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잖아. 콜라 처음에 갈증이 있을 때는 한 개 먹었을 때, 한 잔 마셨을 때 우와 만족이 두 잔, 세 잔 극도로 올라가는데 계속 마셔봐. 고문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질린다고. 질리고 더 먹어봐. 너 콜라 좋아하는데 왜 계속 먹어? 이러면 꼭 고문이지 고문. 우리가 물 고문, 콜라 고문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저기요 저 너무 피곤해서 잠 좀 자면 안 될까요? 힘들어요. 잠자고 싶다 그랬죠. 잠을 자세요. 처음에 1시간 자라고 그러면 아주 꿀잠이야. 2시간 자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3시간, 4시간, 10시간 잤어. 저기요 저 이제 그만 자면 안 될까요? 잠 자고 싶다며 계속 자. 이러면 어떻게 돼? 고문이지. 눈 떠봐 죽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효용은 이렇게 처음에 체증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체감하는 게 일반적인 궁극적으로 체감하고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교재에는 거기 보시면은 한계 효용 거기 보시면 소비자 선택에서 균등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살펴보긴 하는데 요거는 원론 측면에서는 얘기하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총효용이에요. 총효용. 시장에서 XJ랑 YJ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랬을 때 한계 효용만 갖고 우리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적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균형 조건을 찾아낼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1원당 한계 효용이 균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요. PX로 변했잖아. 그러니까 200원 분의 XJ의 한계 효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1원당 한계 효용 이게 두 개가 똑같을 때 얘기하는 거야.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똑같을 때. 그래서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언제가 극대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8과 8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한계 효용인데 1원당 콜라 아니면 XJ, YJ 1원을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가 최적이야. 이것도 최적이고 여기 보시면 4와 4도 최적이고 6과 6도 최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게 있습니다. 뭘 고민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1원당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 균등일 때 최적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제약에 빠져 있어. 소득 제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지금 얼마 가지고 있어? 그것까지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간단한 예시에서 소비자가 소득이 2,6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소득을 M이라 할게요. 소득이 2,600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XJ 가격은 200, YJ 가격은 300 이렇게 돼 있는 찰나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효용 극대화를 합니까? 할 때요.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요걸 이용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소득 가지고요. 소비할 수 있는 게 X에다가 지출하는 금액 이거 이해되십니까? 더하기 얼마짜리 하는 YJ 몇 개 샀니? 이게 바로 YJ 지출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하면 얘가 우리가 이제 예산선에서 볼 거예요. XJ에 대한 지출액이죠. 요거는 YJ에 대한 지출액이죠. 그러니까 XJ에 대한 지출액과 YJ에 대한 지출액이 합쳐서 소득 이내에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XJ에 대한 지출액과 그리고 YJ에 대한 지출액 그 둘을 합친 게 전체 총소득 이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은 아니고 8 이걸 때는 아니고 돈을 다 쓴다 그러면 6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거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해가지고 얘랑 얘가 똑같다 요건데 이걸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그 접하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똑같이 이거랑 결론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거기 보시면 교재 51페이지에 가보시면 2번에 효용 극대화 조건 할 때 소득 제약 조건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제약식과 목적식을 찾게 되는데 소득 M은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사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사는가, 이게 바로 소득 제약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보시면 1원당 균등의 법칙이야. 1원당 한계 효용의 1원당 균등의 법칙. 예. X제 Y에 대한 1원당 균등의 법칙. 요게 똑같아지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뒤에 무차별 곡선 가지고도 할 건데 얘가 바로 예산 제약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예산 제약식,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목적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죠.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차차 더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요. 자, 효용 극대화 조건과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소득이 2,600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X의 가격이요. PX, 이거 하첨자로 써야 되는데 하첨자가 그래서 PY 300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바로 PX라고, PX. 그리고 이게 PY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가 6개 되었을 때가 이제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Y는 6개, X는 요 앞에 본 것처럼 6과 6 이렇게 되었을 때 효용 극대화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량 자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X는 4개, Y는 6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요 그림을 이용해 보시면 첫 번째는 요거는 언제나 충족시켜야 돼요. 요거는 예산 제약식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충족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아니 여러분들이 단위당 얼마 시간을 투자했어. 여러분들이 1시간 시간을 투자했는데 경작을 공부할까 회계학을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작을 공부하면 10점이 올라. 회계학을 공부하면 5점 올라. 그럼 경작 공부해야 돼요? 회계학 공부해야 돼요? 총점을 높여야 돼. 평균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경작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1시간 투자를 했는데 경작을 계속 공부하는 거야. 계속 공부했더니 경작에 대한 한계 효용이 떨어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제가 콜라고 Y제가 빵이라고 합시다. 처음엔 내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콜라를 먹었더니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주어진 예산 제약을 충족시키면서 여기서 소득 고정돼 있죠? X제 가격, Y제 가격 고정돼 있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값들은 다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X제 하나를 소비할 때 얻게 되는 효용이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X제 소비를 더 증가시키고요. Y제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X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Y 소비량을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X 소비량이 점차 증가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X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X제 가격과 Y제 가격 고정돼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거 얘 고정돼 있고 얘 고정돼 있어. 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X의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면 X제 소비량이 점차 증가 시 자, X에 대한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 이해 가시죠?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감소해요. 그리고 Y의 소비량은 점차 줄여요. 우리가 Y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한계 효용이 작을 텐데 소비를 줄이면 Y에 대한 한계 효용은 증가해요. 그래서 Y제를 감소 시
그러면 YG에 대한 한계 효용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행태를 하게 되면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줄어들고 얘는 올라갑니다. 자, 물론 이게 부등호와 반대면 반대로 표현하면 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두 개가 같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같아지게 되면 같아질 때가 최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요거 두 개가 1원당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가 바로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도 비슷한 거야.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지금 YJ에 초점 맞춰서 그리고 있어요. YJ 수요 곡선이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요거 PY예요. PY 하점차 YJ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YJ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한계 효용 이론이다라고 하면 한정된 소득으로 또 주의하셔야 돼. XJ랑 YJ 가격은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대 효용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때 수요 법칙은 뭐냐면 요거 XJ 가격, YJ 가격이 고정돼 있는데 지금 YJ 가격이 변화했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J 가격이 300원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다 지금 한번 잘 보세요. 1원당 한계 효용의 균등의 법칙 얘랑 뭐가 똑같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YJ 가격이 300원일 때는요. YJ 가격이 300원일 때는 얼마일 때 효용 극대화합니까?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찾았죠. XJ는 4개를 소비하고 YJ는 6개 소비할 때가 효용 극대화예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래서 어디가 됐습니까? 하면 YJ를 가격이 300원일 때는 A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YJ 6개를 구입할 때가 효용 극대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죠. YJ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원으로 하락했어요. YJ 가격이 200원으로 하락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6이 돼버리는 거잖아. 6. 지금 여기 6하고 6 똑같아야 되는데 Y 소비량이 9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PX분의 MUX가 있고요. PY분의 MUY가 있어요. 자, 원래는 이꼴이었었다니까. 그런데 Y 가격이 하락했어요. Y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해가시죠? 얘가 내려가면 이쪽 부분이 올라가는 거 이해되세요? 부등호가 오른쪽이 커져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내가 YJ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YJ 가격이 하락시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부등호가 얘가 아니라 이거 지울게요. 얘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 그럼 Y의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지. X의 소비량은 감소하고. 그래서 Y 소비량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도대체 너 여기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얘기한 거야. YJ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 자체, 곡선상의 이동은 뭡니까 하면 YJ 가격이 300에서 200으로 변화하게 되면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Y의 소비량은 점차 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우리 봤잖아. 그거는 뭐 YJ 이외의 가격인 XJ 가격이라든가 여기는 지금 동네가 YJ니까 소득이라든가 등등이 변하게 되면 소득 자체가 변하게 되면 YJ 가격은 변화가 없더라도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 우측 이동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효용 극대화되는 점을 선택하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한계 효용 이론과 가치 역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2번에 보세요. 교재 거기 보시면 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모든 상품의 가치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용 가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을 나타내요. 소비 시 얻는 말 그대로 만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교환 가치는 교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 시 평가되는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value라는 가치는 어떻게 측정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value라는 거는 사실은 애매해. 뭐 가치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가치, 물의 가치, 공기의 가치 애매해. 경제학에서는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되는 게 바로 요게 바로 교환 가치를 나타내요. 보통 시장 가격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으로 평가 이렇게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족성,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하고 다이아몬드 우리 생활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이아는 뽐생뽐사는 있겠지만 소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의 가치는 물이 더 소중하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 가치랑 교환 가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비에서 얻게 되는 만족의 가치를 우리가 시장 그 사용 가치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는 교환 가치 이렇게 돼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아담 스미스의 역설, 가치의 역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요. 물이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사용 가치는 어떤 게 더 큽니까? 라고 하면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보다 다이아가 더 가치가 높은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 아하, 물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해 봤더니 사용 가치는 물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교환 가치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그렇게요. 그걸 이제 잘 설명을 못한 거 아담 스미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딜레마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패러독스를 제시했는데 뒤에 한계 효용 학파가 등장해 가지고 요거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이 역설을 해결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는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말이야. 이 사용 가치는 총 효용이 바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총 효용이 결정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환 가치는 그 단위당 소비하게 되는 말 그대로 한 개당라고 얘기하는 한계 효용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총 효용과 한계 효용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x제라 하고요. 여기 보시면 한계 효용이라 합시다. x제에 대한 한계 효용. 이렇게 한계 효용 곡선이 주어져 있다 할게요. 요게 한계 효용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점점점점점 해서 x0를 소비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높이 있잖아. 이 높이가 바로 그 단위당 한계 효용을 나타내요. 이해 가세요? 단위당 한계 효용, 단위당 한계 효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이가 다 단위당 각각에 대한 한계 효용을 의미하는 거죠. 소비량이 하나일 때 한계 효용 얼마, 두 개일 때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효용을 다 서메이션 해요. 서메이션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총효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면적 있잖아요. 이 면적이 바로 한계 효용을 다 더한 총효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 한계 효용의 서메이션 값이에요. 효용의 합인 총효용이 되고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높이 있잖아요. 이 높이. 단위당 그 순간에서의 높이. 이 높이가 바로 우리는 한계 효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요 곡선이 되는데 이게 한계 효용 곡선이잖아. 말 그대로. 한계 효용 곡선의 높이는 그 단위당 그 순간 그 순간의 소비량의 말 그대로 한계 효용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한계 효용의 크기를 나타내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두세요. 이 한계 효용을 다 더한 면적이 총 효용이 되고 그 높이 자체가 바로 우리는 한계 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계 효용 곡선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요게 와터야, 와터, 물입니다. 물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어. 근데 물에 대한 공급도 되게 많죠. 그래서 물에 대한 공급 곡선이 물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많아. 그럼 이제 균형점이 여기서 결정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빨간 색깔로 할게요. 이게 한계 효용인데요. 한계 효용 곡선인데 다이아몬드에 D 이렇게 하나 씁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는 뭐 작아. 우리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야.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공급도 작아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용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총